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바이오 쪽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이제 교보증권 리포팅인데, 어떤 메시지, 또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제가 들고 싶은 내용인지, 뭐, 이런 거죠. 제목이 이제 언제 노를 져야 하는가잖아요. 바이오 산업 리포트 요게. 과거 이제 노를 저었던 그런 어떤 사이클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노를 언제 저을 수 있는지,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를 언제 좀 집중적으로 또 언제 돌아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스터디를 해보는 거죠. 결국 이제 옹보시신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사이클에 영향을 미쳤던 변수는 어떤 게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한국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상승기로 볼 수 있는 거는 2015년이죠. 제가 뭐 이제 과거 이제 마감 영상이든 뭐 이제 토요 강좌든 뭐 많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2015년도 당시에 엄청났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인 스터디를 이제 시작했던 것 같고, 그때 참 기억이 나요. 막 리포트 막 이런 것들, 한미약품의 이제 막 기술 이전 막 이런 것들 막 뎁스 리포트로 막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는데, 와, 이거 용어도 어렵고 이거 진짜 깊이 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때가 딱 떠오르네요. 막 한 페이지를 보는데 막 용어 찾고 하다 보면 막 시간이 막 금세 지나가고, 그때 그런 시기였는데, 많은 투자들이 이제 바이오대에 생소하고 또 기술해진 뭔지도 잘 모르는 그때였는데요. 그래서 기술 이전만 한다 그러면 뭐 그냥 주가가 그냥 상한가를 막 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 이전하고 나서 반환도 되고 또 마일스톤이 들어온 데 있어가지고 뭐 거기 이제 가져간 데서 이제 뭐 진행을 하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 이전 소식 나오면 그냥 고점이 돼버리고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런 식이 되는데, 당시에는 뭐 기술 이전 가능성만 내비쳐도 그냥 폭등이죠. 그래서 투자들도 이제 진화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상승을 했던 게 이제 한미약품의 기술 이전 전부터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나스닥의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한 2012년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내에서도 나스닥이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보이니까 한 이 정도 지점에서 큰 손들도 국내 이제 바이오 주요 기업들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임상을 하는 기업들을 매집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런 매집하는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그 제넥신이나 뭐 예를 들면 HLB나 당시 뭐 지금 이제 헬릭스미스죠. 바이로메드 같은 기업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물량 들어오고 매집 들어오니까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매집하면서 상승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14년, 15년이었고, 2015년도에 이제 한미약품 빵 터지면서 이제 전체 바이오 섹터가 들썩이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됐던 거죠. 2014년도, 당시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14년 하반기부터 나스닥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죠. 14년 하반기부터 15년 상반기까지 나스닥 지수는 저점 대비 15% 상승에 그쳤는데, 이제 바이오 인덱스,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덱스는 동기간 내 최대 60%까지 오르면서 지수 대비 4배 정도 더 상승했죠.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 전반에서 이익 성장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새로운 신약 개발 방법이 다수 제시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뭔가 좀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대감이 생겼다는 부분. 결국 이제 바이오는 내러티브의 어떤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감이 발생되는지 여부가 주가 상승의 어떤 동인으로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이 질환을 정복할 수 있을 기술이 나왔어? 이런 거죠. 또한 헬스케어 업종 비중 확대 추세도 뚜렷하면서 이 업종의 비중이 지수 내에서 높아진다는 거는 패시브한 자금이 이쪽으로 계속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탄탄한 수급도 확보하게 되면서 상당한 어떤 이제 지수를 주도하는 그런 업종으로 이제 올라섰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2000년 나스닥 버블 당시 헬스케어 업종 비중이 5%였는데 2015년도에는 15%까지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주로 이제 올라섰다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글로벌 환경 개선과 함께 국내 기업도 성과도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이제 메디톡스가 상장하면서 참 저도 어렴풋이 야 이거 앞으로 굉장한 기업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직접 투자는 못했어요. 예, 근데 결국 이제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글로벌 최대 이제 보톡스 회사죠. 엘러간과 액상형의 톡신 제품 기술 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고, 또 이제 이 보톡스 시장이 본격 성장하게 되면서 메디톡스의 실적도 엄청난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10버거 이상 20배 이렇게 상승을 했죠. 2014년에는 엘라관이 M&A 대상이 되면서 엄청난 금액으로 이제 인수 합병되면서 글로벌 톡신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역시나 또 셀트론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입니다. 야, 이거 뭐 엄청났죠? 코스닥의 압도적인 시총 1위 기업, 그리고 엄청난 실적의 퍼포먼스의 스타트, 그리고 항체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최초의 어떤 그 이제 개발과 승인,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을 만들어내고 또 엄청난 이제 실적 성장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걸로 다가오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되돌아보는 본격적인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던, 참 이 상장할 때는 우회 상장했잖아요. 오알캠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잡주 자원개발주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그래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제 우회 상장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우회 상장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초기에는 조금 이제 설왕설래 의견이 좀 분분했지만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서는 뭐 사실 이견이 없어졌죠. 어쨌든 뭐 공매도가 들어온 부분이 있긴 했지만 실적으로 이제 무찌르면서 이렇게 좀 지금 지수의 어떤 큰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 됐죠. 또한 2015년에는 한미약품의 5건의 기술 이전 계약이 가장 눈에 띄는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이제 동인이 됐고, 심지어 5건 중 4건은 글로벌 제약사하고 이제 이게 뭐 이름 없는 제약사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굉장한 어떤 뭐 빅팜들과 이제 하면서 한국 제약사의 어떤 R&D 경쟁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이 도래한다는 부분, 이런 게 이제 기대감을 크게 만드는데, 유전자 치료제로서 헬릭스미스 코롱생명과학이 신선한 이런 기전을 바탕으로 또 글로벌 3상에 진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용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기 시작했죠. 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2015년도 헬스케어 업종의 시가총액 순위와 변화에서, 야, 오랜만에 보네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이제 기술 이전하면 실적을 나눠 가지거든요. 두 개의 기업이. 그래서 10배거죠. 한미약품이 저점 대비 2014년도 하반기 저점 대비 2015년도 고점까지 최대 상승률이 952%, 10배거씩. 한미사이언스는 뭐 그 이상을 냈죠. 그래서 엄청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 그냥 주식하는 사람도 그냥 난리 났었고, 이게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그게 좀 샜어요, 정보가. 그래가지고 미리 올랐어요. 미리 기술 이전 소식 땅 공시 나오기 전에 미리 한 2배 이상 튀었었어요. 근데 그게 나오고 나서도 이제 더 급등했던 거죠. 그만큼 기술 이전을 뭐 1조 원 기술 이전했다 하면 이제 시총이 1조 원 이상 막 급등해야 되고, 4조 원 기술 이전했다 하면 시총이 4조 원 이상 튀어야 되고 막 그런 개념. 아직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어떤 지식이 시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없다 보니까, 또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막 부랴부랴 막 그때 깊이 있게 이제 스터디하는 그런 형식이 좀 되면서 시장에서는 아직 바이오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뭐 자극적으로 이제 몇 조 원 기술 이전 뭐 하면 그냥 빵 그냥 연속 상한가 튀고 뭐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됐었는데, 메디톡스도 저점 대비 300%, 헬릭스미스 380%, 코롱생명과 560%, 녹십자 100%. 좀 안정적인 기업, 유한양이 이런 것들은 뭐 엄청 크게 상승한 건 아닌데, 셀트론도 이제 144%. 뭐 진작에 이제 셀트론은 이제 개별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섹터 단의 바람으로
급등하는 그런 패턴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적 기반 기업들은 상승률이 그래 높진 않았지만 장기적인 우상향을 좀 보이는 형태로 이제 나아갔고요. 그래서 셀트론입니다. 예, 다들 제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셀트론으로 정말 인생 역전과 또 이제 엄청난 부를 쌓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과거 이제 2020년 치료제 개발 당시에 저에게도 이제 수십억 이렇게 버신 분들, 계좌 보내주신 분들 많았는데 그만큼 이제 셀트론이라는 기업이 또 많은 사람들의 이제 부를 만들어줬고 또 대한민국의 이제 바이오 역사에 있어서도 엄청난 이제 영향력을 끼쳤죠. 여전히 지금 국내에서 바이오 쪽에 이제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경영인 하면 1위로 꼽히는 게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FDA도 바이오시밀러 산업 개화에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만큼 이제 자체 이제 재정도 이제 아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더 싼 값에 치료제를 이제 제공받으면서 또 효용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모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방 안 할 이유가 없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단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은 오리지널 개발사 쪽에 이제 점유율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효용이 깎이지 나머지는 다 이제 윈윈한 구조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화려하게 이제 개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 거죠. 2015년은 셀트론이 주목받는 한 해였다. 2014년 9월 셀트론은 FDA에 인플리시마 바이오시밀러인 인펠렉트라의 판매 허가 신청을 한 바 있으며 2015년 3월에는 FDA가 산도즈의 자르시오 제품을 승인하면서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개화를 알렸다. 당시 이제 미국 정부는 오바마 케어로 대표되는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면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정책적인 흐름이 바이오시밀러 사업 성장성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 상반기는 셀트론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미국에서도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셀트론의 BLA 신청은 FDA 최초의 단클론 항체 치료제 승인권이었죠. 이후 이러한 기대감은 현실화됐고 FDA는 이제 2016년 4월 인펠렉트라의 품목 허가 신청을 승인하면서 이때 이제 주가가 한 차례 또 점핑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이제 올해 1분기 기준 인플렉트라의 미국 내 점유율은 28%까지 상승하면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했던 기대감을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에 상당히 좀 반영을 했었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하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셀트론에 이미 빠질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최초의 어떤 성과를 냈기 때문에 참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렉트라 이제 램시마죠. 램시마 미국 시장 MS 추이 보면 이게 빠르게 침투하지 못했는데 2020년도 이제 기점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보험 등재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지금 28%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30% 돌파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 될 거고 실적도 이제 계속 증가하면서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를 굉장히 크게 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신약 개발에 굉장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던 한미약품이 R&D를 매출액 대비 R&D를 가장 크게 내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당시에. 지금이야 이제 셀트론 그룹이 또 엄청난 이제 R&D를 이제 하고 있지만 이제 매출액 대비 엄청난 이제 R&D를 했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 많은 그 제약사들이 그냥 이제 제네릭 팔고 OTC 팔고 이제 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좀 머무르고 있었다면 한미약품은 이 해외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이제 신약을 개발하면서 뭔가 좀 도전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경영 전략들을 이제 펴기 시작했죠. 그래서 5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성사시키면서 그걸 또 빅팜한테 하면서 놀라운 R&D 역량을 증명을 했죠. 15년 2월달 미국의 스펙트럼사와 포지오티닙 기술 이전 계약 시작으로 3월 일라이릴리와 BTK 저해제 HM712 2사의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켰고 또 7월에는 또 EGFR 저해제 이제 폐암 이제 비수 폐암 이제 저해제 요
7.3억 불, 뭐 거의 한 1조 정도 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11월에도 이제 추가적인 두 건의 계약, 그리고 진짜 끝판왕이죠. 사노피하고 4조 원 넘는 규모로 퀀텀 프로젝트라고 하죠. 당뇨병 관련된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그 성과를 냈죠. 얀센과도 이제 또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하면서 화려했던 연속적인 기술이전 결과에 한미약품의 주가는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사이 저점 대비 뭐 10배거를 잃었고요. 이게 이제 JP모건 그 해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눈에 띈 어떤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좀 맺게 됐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이제 당시 계약들은 기술 이전 파트너 계약금 그리고 전체 계약 규모 모두 지금 기준에서 보더라도 약점이 없을 정도로 좋은 성과 연속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전부 다 반환됐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이 전혀 아닌데 눈에 띌 리는 없잖아요. 이게 또 이 임상을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성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엎어진 거지. 그 당시에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 데이터 자체가 이제 그들이 이 정도의 자금을 집행하면서까지 결국은 할 만한 그런 거였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계약금 규모도 굉장히 컸어요. 5천만 불입니다. 600억 넘는 뭐 규모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얀센 쪽에는 보십시오. 1,000억입니다. 1,000억. 그래서 엄청난 계약금과 어떤 마일스톤 규모를 가지고서 이렇게 계약이 맺어졌다. 그래서 한미약품 주가의 추이가 뭐 기술의전 계약, 일라이릴리 쪽, 스펙트럼 3쪽, 베링거 인겔하임 쪽, 사노피 얀센 쪽 하면서 뭐 퍼포먼스를 이렇게 냈죠. 아직도 기억나네요.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반환 소식이 나오는데 계약 중단 반환 소식 이때 좀 애매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왔고 이제는 한미약품에 대한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전환되는 어떤 지점까지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석을 해드릴 때 한미약품을 볼 때가 됐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도 이제 이 보톡스라는 또 새로운 또 영역에서 글로벌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이고 또 실적과 함께 지금이야 이제 소송권 하면서 많이 무너졌죠. 하지만 그 초창기, 그러니까 이 지금 옹고지신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이런 새로운 기술에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나타나서 매출액과 함께 글로벌적인 어떤 이 에러라든지 이런 성과를 내는 기업은 이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어떤 뭐 바이오가 뭐 전체 센티가 안 좋고 매크로 상황이 안 좋고 해도 이런 기업들은 가요. 성장 스토리 쓰면서. 왜냐면 숫자가 찍히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메디톡스의 어떤 성장 스토리 같은 개념의 기업이 나타나는 거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고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어쨌든 그 엘러가는 제네릭 전문 글로벌 제약사 액타비스나 캐나다 최대 제약사 발린트 이렇게 불러야 되나 등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고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악타비스 쪽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70조 규모로 이제 인수가 확정됐죠. 즉 당시 시장은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성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었으며 특히 액상형의 톡신은 차세대 제형으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발한 메디톡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메디톡스의 분기 영업이익 추이도 이거 뭐 꾸준하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성장 스토리를 썼죠. 그리고 이제 헬릭스미스 코롱 생명과학은 새로운 기전 유전자 치료제라는 그 영역, 헬릭스미스는 당뇨 쪽,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은 이 무릎 관절염 쪽, 이쪽으로 이제 뭔가 좀 큰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 특히나 이제 글로벌 3상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굉장한 주가 퍼포먼스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죠. 특히나 2015년도 5월달 이 코롱 티슈지는 이제 FDA와 1000명 이상의 3상을 논의 중으로 언급하면서 상장까지 했죠. 그래서 이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나중에는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해서 좀 거래 정지가 된 상태에 놓여 있는 부분이죠.
두 기업 모두 유전자 치료제라는 새로운 기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주가에는 미국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던 것이고, 이후 두 기업은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거나 임상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우리가 교훈은,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주시장에서 굉장히 크고,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3상의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좀 부담이 큰 어떤 기업이 되는 거죠. 결국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주가 퍼포먼스에는 중요한데,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어떤 시점 정도에 다가올 때쯤 되면 수급들이 조금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훈을 좀 가진다면, 우리가 새로운 모달리티를 가진 기업들이 초기 임상 단계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삼는 게 좋을 것 같고, 후기 임상 넘어갈수록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임상 결과가 이상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헬릭스미스든 이제 코롱 이제 티슈진이든 이상에 대한 데이터 막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보시면 뭐 3상 뭐 결과까지도 뭐 좋게 이렇게 결국 이제 엎어졌죠. 그래서 승인 그리고 상업화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약간 좀 바이오 쪽에 이제 변방인 한국에서 그 상업화에 대한 어떤 부분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어떤 견제도 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문득 좀 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좀 어려운 영역이라서 이런 쪽은 초기 임상에 노려보는 게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바이오 섹터는 그 글로벌 트렌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뭐 기술 이전이든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든 가치 평가를 받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딜이 발생할 때 그 가치를 어디에 더 많이 매겨주느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냥 그저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만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어떤 바이오 섹터의 흐름, 궤적과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 부흥할 때 국내 특수성이 좀 있긴 했죠.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본격 시장에서 반영됐을 때, 그건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불었던 건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가 국내 바이오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오르는 게, 비슷하게 오르는 게 이제 보통 사이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의 바이오 업종의 추이를 계속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 섹터도 같이 좀 빠지는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2014년도, 15년도 이제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60% 이상 이제 지수 대비 4배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면, 당시에 이제 유전자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그런 개발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됐었어요. 면역 항암제 같은 것도. 그래서 지금은 막 키트루다가 20몇 조씩 팔리는데, 뭐 그때 당시 이제 그런 논의 막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개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 가치가 불었던 거죠. 그게 지금은 현실화됐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이익 성장도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바이오 업종의 강세를 좀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좀 연결됐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투자 시장에서도 투자들의 관심이 이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불었고, 또 국내는 아까 보셨듯이 뭐 셀트론과 한미약품, 또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불었던 그런 흐름으로 이제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됐고, 두 번째 국내 시장에 이제 큰 사이클이 불었던 게 2017년이죠. 이때 당시는 제가 분석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대형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전기전자 섹터의 수급이 어느 정도 고점권역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왕창 몰려왔었어요. 그게 이제 명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로 갔겠죠. 명분이 뭐 다른 쪽에 있었으면, 뭐 2차전지 쪽에 있었으면 사실 2차전지로 붙었겠지만, 당시에 뭐 테슬라라는 글로벌 이제 그 대장주가 뭐 적자와 망하느니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모멘텀이 불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바이오 쪽의 모멘텀이 강력하게 부는 시점이었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미국에서 개화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그
항암제 쪽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이 이제 발현되는 그런 이제 면역 항암제, 카티 치료제 이런 것들이 FDA 승인받고 또 성과를 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 이제 각국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이 굉장히 크게 이제 불고 있었죠. 이것들이 모두 맞물리면서 이제 바이오의 두 번째 사이클 부흥이 국내 시장에서 벌어졌었던 겁니다. 2017년도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닥에 신규 상장되면서 코스닥의 헬스케어 업종을 들썩이게 만들었고 관심도를 굉장히 높였고, 코스피 쪽에서는 셀트론도 이제 막 급등하기 시작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컸습니다. 삼성그룹이 움직이면 이제 굉장히 좀 영향이 크잖아요. 근데 반도체 다음으로 바이오를 키우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뭐 설비 투자를 굉장히 늘렸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큰 어떤 작용을 해줬죠. 이런 것들. 그리고 항암제 영역에서는 지금은 뭐 완전히 나가리 됐지만 뭐 신라젠 같은 기업이 또 그 항암 바이러스라는 굉장히 신선한 어떤 기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불면 시장에서는 기대를 크게 하거든요. 이게 또 글로벌 3상이 진입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주가 한 15배 튀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여기 보시면 2017년도 헬스케어 업종의 시가총액 순위 변화 보시면 신라젠이 1300%, 어마어마하네요. 셀트론도 300%, 삼성바이오도 200%대, 헬스케어가 240%더 상승했을 텐데. 어쨌든 뭐 엄청난 바이오의 최대 장세가 2017년도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바이오의 어떤 열풍은 가히 뭐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이제 뜨긴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이게 더 강력했죠. 뭐 가상화폐야 이제 이번 2020년, 2021년 코로나 이후가 이제 더 제가 볼 때는 그 퍼포먼스 내지는 또 산업의 어떤 그 관심도도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이때는 뭐 개화하는 시기였던 것 같고 가상화폐가, 바이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불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셀트론이 이전 상장,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고 유럽에서 이제 점유율 1위, 램시마, 트룩시마 막 다 1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환기. 야, 우리나라 바이오가 해외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와? 이게 이제 굉장히 놀란 거죠, 사실. 그래서 한미약품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제 뭔가 수급들, 장기적인 수급들. 왜냐면 실적이 나오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먼저 열어제낀, 우리나라가 항상 패스트 팔로워였는데 퍼스트 무버가 될 수도 있네. 이런 게 굉장히 컸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성과를 냈고 미국이 열리고 한다는 그런 기대감, 그게 컸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MO라는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룹이 갖고 있는 장점을 또 바이오에 연결시켜 가지고 CMO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막 분식도 막 얘기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분식을 넘어서는 또 이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걸 좀 희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했죠. 지금은 시가총액 이제 바이오 산업 내에서 1위 기업으로 이제 올라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라젠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상 그때 기대 가치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이제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임상 3상에서 이제 진행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서 꺾이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 코스닥 쪽에서 이제 활성화 방안, 정부 정책도 이제 같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이면 바이오지, 이렇게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정부의 어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바이오 산업으로 이제 집중되는, 기대 가치라든지 수급이 집중됐던, 그리고 그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상장도 굉장히 이제 뭐 기술 요건 갖추고 뭐 인정받고 하면 바로 이제 상장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업종적인 투자 심리에도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이 새로운 종목 또 들어오네. 그래서 그 섹터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만큼 또 패시브한 자금들도 연속해서 들어오고 하니까
뭐 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나타났던 시기가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바이오의 세 번째 대세 사이클은 역시나 이제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직접 겪었던 2020년도 K바이오, 이제 K방역 관련된 대세 상승기죠. 결국 이제 이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뭐 진단키트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위탁 생산한다는 뭐 그런 것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상장하게 됐고,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주도하는, 그리고 이제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가장 공격적이었던, 저금리와 유동성을 바탕으로 바이오텍에 대한 어떤 관심도와 수급이 밀어닥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로서 글로벌적인 어떤 기술 이전 내지는 성과를 냈던 알테오젠 그리고 레고켄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또 이제 굉장한 주가 랠리 보이는 흐름으로 좀 작용됐죠. 그리고 이제 항암 세포 치료제 같은 또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하고 또 성과도 나오기 시작했던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그대로 이제 이어지면서 상승하는, 뭐 제약바이오 기업이 오르지 않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없을 정도의 어떤 대세 상승기를 만들어냈던 바로 2020년의 상승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의 시가총액 순위가 좀 많이 변화됐죠. 삼성바이오가 50조 넘는 시총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견고한 어떤 1위가 됐고, 셀트론이 이제 치료제 개발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제 상승했지만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죠. 기대 가치를 좀 충족시키지 못했던 부분으로 셀트론 헬스케어도 250% 상승했지만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했고, 또 신풍제약이 치료제 개발 모멘텀으로 30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 시젠도 진덴크트 매출이 엄청났죠. 그래서 1000% 뭐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 위주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해외 시장에서 어떤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던 그런 뭐 알테온제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큰 성과, 주가 퍼포먼스를 냈던 그런 바이오 산업의 3차 부흥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백신이 가장 중요하죠. 전염병에서는 이제 뭐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치료제보다는 백신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강력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제넥신, 진흥생명과 셀리드, SK 바이오사이언스, 요 기업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모달리티, 기술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mRNA 이제 기반의 백신이 완전히 이제 장악을 했고 이제 성공을 거뒀고 승리했죠. 그래서 모더나 그리고 이제 화이자 두 개 이제 기업이 mRNA 기반의 백신을 개발하고 뭐 수십조 원의 이제 매출을 내면서 승자로 등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술이 이제 처음으로 상용화된 어떤 제품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팔렸기 때문에 이 기술의 중요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고, 요거 기반으로 앞으로는 다른 치료제, 뭐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나오게 될 걸로 우리가 좀 전망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존의 기업들이 큰 성공을 거뒀고, 또 이제 이 코로나 때는 또 엄청난 또 이제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보니까 기존에 이제 있던 그 CMO 위탁 생산에 대한 기업들이 더 성황을 이룬 거죠. 위탁 생산을 바래야 되는, 갑자기 공장을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CMO 기업들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퍼 기준으로 100배 이상씩 다 가는 그런 어떤 호황을, 엄청난 프리미엄을 누리는 기업 가치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됐고요.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있던 SK 케미칼,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했죠. 해외 시장에서는 야오밍 바이오라든지 우시앱텍, 그리고 뭐 론자 같은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굉장히 튀고 이제 높은 밸류. 또 유전자 세포 치료제 쪽에서는 이제 캐털런트 같은 기업들도 주가 퍼포먼스를 가지고 기대 가치를 많이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템베거, 결국 이제 자체적으로 모멘텀을 크게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알테오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뭐 10배 이상 튀었고, 지금도 여전히 기대 가치를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쪽 기업들이 큰 어떤 성과. 사실 셀리브리 매드팩토는 사실 좀 지금 좀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이 크죠.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에 대한 기대 가치는 여전하다. 예, 같이 주가가 빠졌지만 예, 알테오젠 같은 기업은 재차 장기 성장을 이룰 만한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세포치료제 기업 중에서는 뭐 지시셀, 박셀바이오, 또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크리스퍼, 이제 테라피틱스라든지 페이드 테라피틱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막 대여섯 배씩 이상 튀는 그런 급등을 보여줬죠. 세포치료제, 또 새로운 어떤 기술 기반의 성과를 낸 기업들이 10배가 가까운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요 리포트의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네 번째 사이클을 언제 어떤 포인트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주도할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결국 세 번의 사례를 통해서 이번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할지, 즉 과연 지금 네 번째 노를 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해본 겁니다. 뭐 충분히 이제 이해 가능한 고민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을 말한다면 22년 6월 아직은 뚜렷하지는 않은 희망이 조금씩은 좀 보이는 시기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매크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금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도 뭐 중요도는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매크로 단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리포팅에서 중요하게 보는 두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뭐 가동률 상승, 또 에피스 연결 반영, 이제 100% 지분 인수했죠. 그래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또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 지금 미국에서 보톡스 성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최대 매출하는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올해 최대 1,800억 정도 이제 에볼루스가 이제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수출 데이터를 고려할 때 조심스럽지만 미국 판매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 해서 요 두 종목, 그리고 이제 R&D 쪽에 이제 기업으로는 ABL 바이오하고 퓨처캠에 대해서 유망하다고 또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는 뭐 계속 커버해 드리지만 저도 R&D 또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바이오텍이고, 퓨처캠은 제가 커버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좀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R&D 쪽에서는 두 종목에 대한 커버를 좀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맞아요. 앞에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뭐 어떤 사이클이 벌어졌잖아요. 상승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술 이전부터 해가지고 뭐 시밀러, 항암제. 근데 이제 그런 변수들이 보통 이제 뭐 전략적인 어떤 경영학 용어기도 한데 MECE. 그게 이제 그거 가지고서 꼭 똑같이 또 사이클이 나온다.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그러기도 해요. 과거 통해서 어떤 법칙이 만들어졌으면 그 법칙이 또 미래에 또 반복되면 또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또 어떤 뭐 자연 법칙처럼 그런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또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측면, 또 전혀 새로운 어떤 이유로 네 번째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어떤 이제 바이오 어떤 산업 투자에 어떤 룰을 잡아보려는 시도는 계속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쪽 분야에 대한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계속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이해해 보시면 그래도 어떤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서 배우는 게 또 필요한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노력조차 안 한다면 뭐 창조적인 창의력인 모방이 창조에 이제 선행되는 거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스터디도 좀 필요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뭐 토요 강좌 시간에도 좋은 내용 가지고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